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자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거나 큰 고비를 넘겼을 때 열심히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자신에게 셀프 선물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건데요.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위해 소중한 행복을 선물하는 일, 평생을 함께해야 할 나를 위한 가성비 값의 선택이 아닐까요? 오늘은 어느덧 일상 속 심리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일상 속 심리학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심리 컨텐츠의 마인드 플레이팅 대표 허용회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강연 주제는 보상이라는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심리학 강연이고요. 이제 특히 이 보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 싫은 일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가끔 살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뭔가 되게 못나 보여요. 내가 뭔가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또 내가 뭐 잘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한없이 자기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죠. 중요한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다.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게 중요하지 않냐. 네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들 보통 많이들 주고받아요. 하지만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그냥 일방적으로 옹호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쁜 게 좋지, 능력 있는 게 좋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겉모습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일절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인가? 과연 이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겉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네, 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상투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건 뭐죠? 나는 뭘까요? 나는 누굴까요? 어렵죠? 실제 질문 받았어도 이제 글쎄요가 먼저 나오겠죠. 뭐 왜를 하겠죠. 예. 질문을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나를 구성하는 건 뭘까요? 단일한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합일까요? 어떨까요?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미국의 사회학자 쿨리라는 사람이 주장했었던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울 자아 이론에 따르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첫 번째, 일단 내가 보는 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나의 일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이 보는 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주위에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겉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이 보는 나를 보는 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이 보는 나를 본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는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개로 남들은 나를 이렇게 볼 것 같아 하는 내 생각. 그게 이 세 번째, 남이 보는 나를 보는 나예요.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종합적인 셀프가 만들어진다. 이게 거울자아 이론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보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 타인, 외부,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에요.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생각 속에서 관념적으로도 만들어지지만 동시에 외부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실증적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걸 동기부여 장면으로 끌고 온다면 조금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자 3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레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자,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장이론이에요. 장이론이란 좀 어렵고 복잡한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어떤 한 개인만 볼 게 아니라 그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만 볼 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장과 개인 간의 역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고츠키라고 하는데 발달심리학자예요. 자, 비고츠키 발달심리학은 이제 발달심리학 책을 본다면 언제나 항상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자, 기존에는 그 타겟, 대상, 그 아이가 어떻게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고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만 관심을 뒀다면 이 비고츠키는 그 아이, 그 대상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력, 중요성을 강조했던 발달 심리학자예요. 지금 당장 그 발달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 상태에 간 것은 아니지만 주위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여기까지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넓은 의미의 발달 가능 영역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브론펜 브레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회학 책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학창 시절에 본 것 같은데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한 개인이 중앙에 있다면 뭐 미시 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 넓은 이제 맥락에 따라서 개인이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 3명의 학자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목에다 써놨어요, 저는.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한 개인만 볼 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컨텍스트, 맥락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던 학자들이에요. 동기부여, 그리고 우리가 자기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개발은 필요하다고 봐요. 내면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한가?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면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보이냐, 나의 이미지, 겉으로 드러나는 대외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과 외면 모두를 갖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자기 개발을 할래도 문제점이 있죠.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최대의 문제점, 동기가 없다는 거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막상 행동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게 뭔가 그냥 놀고 싶고 SNS나 하고 싶고 딴 거 하고 싶지 뭔가 그거 선뜻 손이 가지를 않아요. 그냥 강제로 학원 등록이나 해야지 갈까 말까 할 수준인 거죠. 동기가 없다는 거죠. 자, 동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죠. 책을 볼 수도 있고요. 멘토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연을 들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동기를 얻어보려고, 자극받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동기부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쏟아져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명언 모음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그런 것들 찾아 나서는 거죠.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지만 저는 이 방식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외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 동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준 거죠. 그게 언제나 나한테 올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찾아 나서야만 하고 거기에도 또 품이 들어가는 거죠. 기껏 찾아 나서서 나한테 와닿는 동기부여를 얻었다고 해도 언제 또 얻을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 명사 강연이 범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명사들, 유명인들이 강연을 하면은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해왔는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나 비결은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풀잖아요, 보통.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그건 그들 얘기죠. 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공이라고 부르는 기준점이 존재한다면, 목표가 있다면 거기까지 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 환경이 다 다르고 타고난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변수, 똑같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는 거죠. 그들만의 어떤 특수한 이야기, 희망 고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 모두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들었을 때 대단하다, 멋있다, 나도 좀 열심히 해볼까 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가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상황이 맞질 않으니까. 두 번째, 오래 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죠. 딱 들었을 때 동기부여 받는 것 자체는 쉬워요. 스파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건 쉬워요. 뭔가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은 먹는데 집에 가면 까먹죠. 심지어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까먹죠.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동기부여에도 급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금방 식어버리는 동기부여 말고 조금 더 본질적인 거, 강력한 거, 그런 게 있을 거야. 날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극이 있을 거야. 책 제목도 많잖아요. 뭐 어디에 미쳐라, 뭐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미쳐지잖아요.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어쩌면 미쳐야 한다는 발상이 환상일 수도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기존의 방식대로 해봐야 그것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별로. 일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막상 일이라는 거, 공부라는 거, 자격증 공부라는 거, 고시라는 거 해보면 되게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동기가 이어지냐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재미가 없는데 그냥 해야만 하는 것들인데 백날 이제 동기 가져와 봐야 금방 흩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을 좀 재미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일이 게임처럼, 여행처럼, 쇼핑처럼 재미있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사기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게임은 게임이고 여행은 여행이죠. 수다는 수다죠. 어떻게 그게 일처럼 재밌을 수가, 재미 없어질 수가 있고 그 반대일 수가 있겠어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예요. 재밌게 만들 수는 없어요. 뭐 일을 즐겨라, 뭐 펀 이런 거 강조하는 게 저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그렇게 재밌게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재미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는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또 나왔죠? 일전에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소개했던 건데, 조절 초점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론이라서 자꾸 나오는 건데, 자, 목표 추구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느냐에 대한 거였죠.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었어요. 예방 초점, 안전지향적이고 방어적인 선택을 하는 거, 지키는 선택. 반대로 향상 초점은 뭔가 얻는 선택, 리스크를 안고서도 과감하게 나아가는 선택. 뭔가 얻어오는 선택이에요. 얻는 거 없이 지킬 것이냐, 얻어올 것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 일 왜 하십니까? 그거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생계 목적으로 한 답변 되게 많아요. 저도 강의 다니다 보면은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답변 제일 많아요. 맞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재밌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요. 재미를 얻을 수 있고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답변이죠. 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대부분 솔직하진 않아요. 답을 만들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뭐 어떤 삶의 내 가치니까, 뭐 어떤 뭐 시상식 나가 멘트 하듯이 이유를 만들어요. 내가 일을 하는 이유, 그럴듯한 답을 생각을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물론 생계도 되게 솔직하죠. 정말 솔직히 따져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 왜 하고 있냐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윗사람이 시켜서, 안 하면 당장 혼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 때문에, 당장 해야 되니까 하죠. 뭐 거창한 가치 때문에 하나요? 이럴 때가 훨씬 많아요. 일상에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을 하죠. 이걸 심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밑에 숨어있는 근본 심리 기제는 예방 초점 동기의 습관화예요. 예.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내가 잘리니까,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일을 하는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얻는 게 없는데. 향상 초점 동기로 바꿔야죠.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뭔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마음 먹기로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뭔가 얻기 위해 한다. 그 일을 한다면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나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렇게 나를 달래야 돼요. 네. 이 중요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심리학 실험 하나를 소개를 할 건데 올즈와 밀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자, 그 심리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쥐 실험인데 쥐의 뇌 여기저기에 전극을 꽂고서 전기 충격을 줬을 때 쥐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걸 알아보는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항상 어떤 발견은 우연한 계기에 의해 탄생하는 것 같아요. 올즈와 밀러가 실수로 실험 계획에 없던 엉뚱한 부위에다가 전극을 꽂았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장치를 하고 실험을 시작했죠. 네. 쥐의 뇌에 전극이 꽂히고 전기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데 쥐 스스로가 그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자극이 넘어가는 거죠. 엉뚱한 부위에 꽂았고 이렇게 실험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쥐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갑자기 미친 듯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네. 심지어 짧은 시간 동안 수백, 수천 번을 누르는 쥐도 있었어요. 배고플까 봐 먹을 거를 갖다 놔도 안 먹어요. 안 먹고 저것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탈진해요. 당연히 올즈와 밀러가 깜짝 놀랐죠. 뭐지? 여기 뭐지? 어디다 꽂았는데 얘가 왜 이러지? 도대체 뭘 자극했길래 얘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고민하다가 그 논문에서 올즈와 밀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쾌락 중추 실험이다. 이 부위가 쾌락을 준 게 아니냐는 거죠. 전기 충격을 딱 가했을 때 쾌락이 팍 튀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누른 게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럴 듯하죠. 네. 결론적으로 오늘날에 이 부위를 쾌락 중추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보상회로라고 불러요. 네. 자, 보상회로 인간에게도 있었어요. 그때 그 쥐 실험 이후로 인간에게도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유사한 결과를 얻은 거죠. 사람한테도 보상에 대한 부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보상회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갈망, 보상 추구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해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에 의해서.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위가 건드려졌을 때 우리가 쾌락 자체를 느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보상을 추구하게끔 만들죠. 이 부위가.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한테 달콤한 유혹을 속삭이는 거예요. 이 부위가. 너 뭐 갖고 싶지 않아? 그럼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해보지 라고 나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예,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위가 이제 각종 담배, 뭐 알코올, 도박 같은 중독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보상회로 이야기가 준 핵심은 그거죠. 보상, 정확히 얘기하면 보상 추구와 관련된 생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작동시킬 수 있는 뇌의 장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위를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는 거죠. 건드려야 우리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비참한 것은 담배, 알코올, 도박 이런 것들은 잘 건드려요. 그런데 공부, 일 이런 것들은 못 건드린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 가지고 건드리게 만들 것인가? 그 힌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자,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자,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일종의 학습 기계로 봐요. 어떤 자극을 줬을 때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행동주의자들의
주된 일이었어요. 자, 행동주의가 오늘날의 영향력은 예전만 같진 않지만 이 학습 메커니즘 규명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건 맞아요. 그 사실만큼은 심리학 역사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통찰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자, 밑에 보이는 심리학자들 혹시 익숙하신 분 계세요? 맨 왼쪽에 있는 분, 이 할아버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사진만 봤을 때. 근데 이름 들으면 아실 거예요. 파블로프. 파블로프 하면 뭐 생각나시죠? 이거 개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자, 가운데 이분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본인이 아는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이름 대보시오 했을 때 1, 2등을 다퉈요. 예. 한 명은 프로이트고요. 스키너예요. 예, 스키너 상자, 스키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행동주의 심리학 관련이 있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예, 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이에요. 자, 개한테 맛있는 음식을 주면 개가 침을 흘린다. 맛있는 음식을 주면 개가 침을 흘리는데 이때 종소리를 울리는 사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된다면 종소리만 울려도 침이 나온다. 이게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죠. 이 실험의 함의는 그거죠. 원래 없던 패턴이잖아요. 생겼죠. 학습이 일어났죠. 예. 그게 이 실험의 핵심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스키너 같은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학습 어떤 습관, 행동 패턴을 좀 더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을까?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는 없을까? 강화하고 처벌이라고 하는 기제를 도입을 하죠. 예. 되게 좀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강화하고 처벌이라고만 볼게요. 그리고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 빈도를 늘리는 조치예요. 그리고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빈도를 줄이는 거죠. 예. 행동주의 심리학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게임과 같은 무조건 자극이 있어요. 하고 싶게 만드는 보상회로를 무조건 건드리는 자극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안 건드리는 자극을 접착시키라는 거죠. 보상회로를 건드리는 자극을 접착제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붙여서 하고 싶게 만들도록 나를 학습시키라는 얘기예요. 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고 싶게 만들 거면 너 그거 하면은 뭐 게임 더 하게 해줄게, 맛있는 거 먹게 해줄게, 놀게 해줄게, 나한테 보상을 거는 거예요.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놀거나 게으름 피우거나 낮잠 자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면은 너 인터넷 못하게 할 거야, 그거 못 먹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처벌을 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뻔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몰라? 떡 하나 더 준다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안 쓰냐는 거죠, 일상에서. 네. 심리학자들이 연구까지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인증마크, 품질 보증마크까지 꽝꽝 찍어놨는데 이 확실한 전략을 왜 안 쓰냐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리 플래너 같은 데다가 이제 계획 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월별, 연도별, 뭐 일간 계획들을 막 쓰실 거예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할지에 대해서는 쓰죠. 근데 보상 뭐 줄 건지에 대해서 안 써요. 네. 투두 리스트만 잔뜩 써놔요. 해야 될 것만 잔뜩 있는데 플래너 왜 보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안 보고 안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이나 써야지 이러죠 이제. 네. 보상이 안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에 대한 또 다른 통찰을 줘요. 자, 자기결정 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상에도 종류가 있고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보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보상이 만들어낸 동기라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외적 보상, 뭐 돈이나 물건 같은 것들이 외적 동기를 만들고, 그리고 뭐 자아 실현, 안정감, 뭐 삶의 만족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내적 동기를 만들죠. 네. 우리에게는 두 가지라는 무기가 생긴 거죠. 외적 보상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적 보상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율성에 기반한 내적 동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외적 동기를 써먹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한테 외적인 보상들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외적 보상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한계 효용 체감 법칙. 나한테 물질적인 보상을 줬을 때 반드시 그게 시들해지는 순간이 와요. 더 높은 거, 더 좋은 걸 자꾸 찾게 되고 기준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외적 보상으로 줄 수 있는 동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외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나한테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월급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최저임금도 안 지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 달은 뭐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내적 동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외적 보상에 의한 외적 동기를 취하되 장기적으로는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보상에 대한. 자, 보상회로라는 것은 보상을 관장하는 보상 추구와 관련된 생리적 기전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기전을 써먹기 위해서는 행동주의자들의 생각을 빌려야죠. 접착제로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이론에서는 보상에도 종류가 있으니까 잘 가려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일이 재미없다면 양념을 쳐라. 제가 결국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다양한 보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보상들을 목록화하고 여러분이 세운 학업 업무 계획에다가 적재적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도 계획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실천해야 돼요. 보통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때는 마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끔 세우는 거죠. 마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 세웠되 그 안에 보상 계획을 넣었다면 계획대로만 하면 돼요. 계획대로만 하면은 마감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 가운데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뭔가 잘하고 있을 때 나한테 보통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통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는 해야지, 당연하지라고 얘기해요. 칭찬에 인색하고 보상에 인색해요. 그리고 나서 못했을 때만 되게 뭐라 그래요. 보상 하나도 안 주면서 나한테 자꾸 보상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했을 땐 잘했다고 해야죠. 그래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